지금 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이 10년 만에 가장 많이 쏟아지고 있다고 해요. 네. 갑자기 이렇게 집주인들이 이렇게 매물을 던지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매물을 던지는 거냐 아니면 한번 팔리면 팔아보겠다라는 거냐 표현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경제 상황을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이 던지는 매물이라면 가격이 더 낮아야 돼요. 내가 지금 급해서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 그 전에 급매로라도 팔겠다라는 사람들이라면 거래가 체결될 가격에 내놓겠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매수자들이 원하는 가격,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부동산하고 통화해보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이 계약의 성사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부동산 사장님. 그렇죠. 사장님은 어떻게든 양쪽의 거리를 좁히려고 애쓴다. 하지만 좁혀지지 않는다. 왜?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러면 매도자가 되게 급하다라면 가격을 내릴 텐데 그거 안 내리고 버틴다는 건 뭐 그렇게까지 급한 건 아니고, 혹은 내가 팔리면 팔고 상급지 가격이 내가 원하는 지역 가격이 살짝 조정을 받을 때 갈아타겠다. 이런 수요가 저는 제법 많다고 봐요. 이걸 정밀하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네. 어떤 마음으로 이 집을 내놨느냐, 팔고 나는 다시 집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야지 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런 비중이 얼마나 될 거냐, 이거는 통계적으로 잡히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심리니까. 네. 설문을 해도 뭐 모수의 문제가 있을 테고. 맞아. 근데 이게 체감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집이 있는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는데 팔고 무주택으로 돌아가야지, 혹은 팔고 월세나 전세로 가야지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갈아타기 수요와 관련해서도 물론 이것도 과학적인 통계는 없죠. 네. 근데 팔자마자 갈아탄다고 여기에 대한 그 질문도 있을 수 있는데 팔자마자 안 갈아타면 어디 전세로 가 있으면 2년 묶여 있잖아요. 그럼요. 갑자기 급매물이 내가 원하는 데 나왔어요. 갑자기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은 내놓고 동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갈아타려는 분들은. 네. 내 집이 팔려야 갈아타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수요가 많지 않을까. 간보기 수요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간보기 수요다. 그러네요, 진짜 기자님. 정말 급하면 급매로 내놓게 되겠죠. 사장님들이 얘기해 주시잖아요. 조금 더. 그게 상반기에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도 가끔 받습니다. 그 급매물이라는 것의 정의가 애매하다. 네. 그리고 급매물이 그렇게 가격을 많이 깎아줄까? 여기에 대한 질문도 가끔 받는데 많이 깎아줘요. 아, 그래요? 왜 많이 깎아주겠어요? 내가 급하니까. 내가 급전이 필요하니까. 그쵸. 우리 집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집이 나의 전 재산과 동의어이기 때문에 그럼요. 집을 던진다는 건 정말 마지막 상황인 거예요. 정말 숨이 턱까지 찬 사람들이 던지는 건데 그때 가격을 가지고 배짱을 부린다? 그거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딱 얘기해 주신 게 이것마저도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많이 네. 벌어진 상황.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던진다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가격 자체가 버티는 힘이 제법 그렇죠. 크잖아요. 있는 거죠. 네. 그러니 약간 보합에 지금 이루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렇게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는다고 해도 월급쟁이들, 우리 평범한 직장인들은 네. 집 한 채 사기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맞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직 너무 비싼데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언급드렸던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탈서울 현상, 이걸 또 약간 좀 안타까운 표현으로는 나 경기도로 밀려나간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입지에 그럼요. 아파트도 있지만 또 서울에서 나는 계속 살고 싶은데 뭔가 경기도로 밀려나갔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 집값이 언제쯤이면 조금 살만한 그런 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고 심정적으로는 네. 너무 비싸죠.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그래서 청년들이나 20, 30대 젊은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집에다 그 돈을 안 쓰면 내수가 얼마나 살아날 수 있을까. 그래서 복지 중에 최고의 복지는 청년 주거복지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에 돈을 안 쓰게 해주면 내가 원룸에 살든 오피스텔에 살든 하물며 내가 고시원에서 거주를 하든 월에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거 빼고 나면 월급에서 쓸 돈이 없어요. 근데 돈을 버티면서 내가 서울에서 계속 버틸 것인가. 또 버틴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아마 그렇게 해서 경기도 이주를 선택하신 분들은 전세든 월세든 너무 비싸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차라리 내가 조석으로 출퇴근할 때 여기서 지하철에서 죽어나고 말지 이 돈은 그 몸으로 때우겠다. 이거 맞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네. 30분이면 30분이면 직장에 갈 수 있었는데 1시간 반씩 가더라도 나는 내 집을 사야 되겠다. 힘들어서 사야겠다. 네.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요. 전세가가 지금은 좀 안정돼 있습니다만 한동안 우리 전세 보지도 못하고 줄 서서 전세집 맞아요. 구하던 거 그게 불과 2년 전이에요. 줄 서서 보지도 않고 전세 볼 때 번호표 뽑고 들어가던 때 있었잖아요. 네. 서울의 전세 가격이 그렇게 올라버리면 야, 난 이거는 감당 안 된다. 2년에 우리가 직장인이 어디 가서 몇 억씩을 어떻게 구합니까?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구해서 할 수가 없으니 아, 나는 그냥 경기도로 나가겠다. 기회 되면 다시 오겠다. 이런 분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액면가가 저는 올라갔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일단 많이 풀리기도 했고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집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데 네. 우리가 2차 대전 당시에 보면 왜 독일에서 빵 한 개 사려고 술에 가득 돈 실어 있던 그 사진 기억하시죠? 네.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가격하고 가치가 비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빵의 가치가 한 끼의 배고픔을 달랜다는 가치 그 이상은 아닐 텐데 값이 폭등을 해버렸잖아요. 네. 귀해졌으니까. 그래서 돈값이 그만큼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가끔 어려운 표현으로 통화 증발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증발이라는 게 기화돼서 날아갔다는 게 아니라 더할 증에 발행할 발자예요. 통화를 더 발행한다. 이게 지난 코로나19 당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중에 돈이 흔해지니까 그냥 가격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맞아요. 이 셔츠 한 장의 가치가 그전에는 10,000원이었다면 돈이 그냥 돈값 자체가 떨어져 버리면 이게 하나에 10만 원에도 내가 느끼는 가치는 비슷한데 액면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그 최근 몇 년 상간의 집값이 2배 이상 올랐다가 그런 상황이라 이 돈이 이번에는 흡수해서 다시 다 걷어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2008년하고 다른 점인데 그때는 금융기관에 은행에만 꽂아줬다가 은행에서 빨아들였거든요. 그럼 쉽죠. 그러니까 정부하고 은행하고 직거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전 국민한테 돈을 꽂아줬잖아요. 네. 그게 코로나19 당시에 전 세계의 상황이에요. 특히 미국은 GDP의 20%까지 돈을 뿌렸기 때문에 그 고물가의 후과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고 우리는 GDP의 2% 정도 뿌렸습니다. 그런데도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네. 그 사이에 전쟁 같은 예기치 않은 변수도 있었고 그래서 돈값이 떨어졌고 액면가가 올라갔다. 집값이 과거와 같이 회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액면가가 높다. 음. 그렇다고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 돈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쵸. 상대적으로 액면가가 올라간 상황. 그러니까 아마 다들 더 받아들이기가 맞아.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이 돈 주고 살 집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일 궁금한 건 그러면 이렇게 액면가가 올라간 상황. 하지만 나는 아파트 한 채는 장만하고 싶다. 내 집 마련 꼭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어떤 신호를 좀 보면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올해 들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정부가 주는 정책 사인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상반기에 올해 초에 제가 예상했던 그런 시장의 분위기와도 지금 제법 많이 다릅니다. 이 변화를 만든 가장 큰 요인이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정부의 정책이에요. 정책. 그래서 제가 기자를 그래도 20년을 했고 네. 경제부에서 제일 오래 있었는데 네. 아, 내가 그동안 헛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에 끼어드는 순간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흘러가는 가장 큰 이유는 심리든 수요든 정부가 만드는 게 너무 커서 그래요. 심리와 수요의 인큐베이터도 살충제도 정부가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둔촌주공 얘기 잠깐 했지만 네. 처음에 부동산 시장이 빙하기로 갈 것 같으니까 특례론, 50년 대출, 각종 대출 규제 다 풀고 전매 제한 풀고 실거주 의무도 풀어주겠다고 정부는 일단 선언을 했고 네.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굉장히 좀 띄워 올렸는데 정부가 보기에 집값이 단기간에 너무 오르는 것 같으니까 이때 주었던 모든 혜택을 다 걷어들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가 어때요? 심리가 확 가라앉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웬만하면 해주지 마 이쪽으로 가니까 시중의 금리가 또 올랐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미국 변수도 있긴 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우리가 꺼줄 테니까 사라
이런 사인이 나올 때 저는 그 시점을 놓치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 필요하고 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과거에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을 때는 그 취득세 같은 거 있죠. 네. 취득세, 양도세 이런 걸 깎아주거나 돌려주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인들을 좀 포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명시적으로 금리라는 이 엄청난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인이 미국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지금 너무 올라서 전 세계 금리가 높고 한국도 대출금리가 올라간다는 설명을 굉장히 많은 곳에서 들으셨을 텐데 미국에서 명시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가 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아마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는 게 지금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네. 근데 시중의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일단 기준금리하고 대출의 기준이 되는 채권금리가 이격이 많이 벌어진 건 오래됐어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중앙은행의 말발이 시장에 통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걸 전제를 해두시고 채권금리가 요 사이에 정말 너를 띄고 있잖아요. 네. 사람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빅마우스들의 말 한마디가 채권금리를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채권 시장의 금리는 오를까봐 오르고 떨어질까봐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네. 올라서 오른 거나 떨어져서 떨어진 게 아니라 오를까봐 올라가고 떨어질까봐 떨어진다. 그럼 명시적으로 미국에서 주요 연준의 인사들 혹은 뭐 파월 의장이 얘기해주면 제일 확실할 테고 네. 더 이상 금리 안 올려도 될 것 같아. 앞으로 지켜볼게 라는 사인이 나오는 순간 국채금리는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여기에 이제는 채권금리가 너무너무 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었거든요. 네. 뭐 시장이 원하는 거죠.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런 쪽으로 여론이 흘러가게 되면 떨어질 거기 때문에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대출금리도 하락을 할 테고 미국도 모기지금리라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 장기 채권금리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러면 채권금리 떨어지면 미국도 그 금리가 떨어질 테고 미국 채금리 떨어지면 다른 나라 국채금리도 좀 떨어질 테고 전체적으로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런 상황 종합하면 정부의 사인이 있을 때와 금리가 명시적으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사인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복합되면 이때는 이제 시점이 왔구나. 근데 명시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네. 전 국민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누가 봐도 좋은 기회는 누가 봐서 좋은 기회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봐야 좋은 기회지. 그쵸? 근데 그 내가 먼저 본다는 거는 되게 빨리 말고 남보다 좀 반보 정도 빨리. 금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막 대폭락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일부 이런 전망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대폭락은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진 않아요. 그리고 가격이 크게 조정받는 지역이나 뭐 아파트, 빌라 이런 것들이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모두가 생각하는 좋은 지역, 가고 싶은 지역의 집값은 연말까지 보합으로 가다가 네. 내년에 금리 인상을 추가로 안 한다는 사인이 나오면 소폭이라도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우리 기자님께서 뉴스들을 이렇게 보도를 하면 그런 현상에 대한 뉴스만 나오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내가 어떻게 지금 이걸 사인을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좀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이런 정책의 사인, 부양 정책이죠. 네. 이런 것들을 좀 꾸준하게 어느 하루 뉴스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변화도 한번 눈여겨보고 미국의 사인이나 네. 우리나라도 중앙은행의 사인도 한번 꾸준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정책 하나로 집값이 이렇게 좌우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맞는 걸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억울하죠, 네. 사실은. 내가 생각했던 경로를 다 틀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정부가 개입해서 바뀐 시장의 분위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둔촌주공. 그게 만약에 미분양이 나서 난리가 난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면 올해 집값은 훨씬 더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면 집값이 한번 크게 조정이 됐을 텐데 일단 정부가 그걸 막았고 네. 전세도 하나의 사인이 될 수가 있어요.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라면 순차적으로 집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에 집값이 매매가 안 돼서 전세가율이 높은 그런 지역 말고요. 네.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인데 근데 역전세난이 올 거다라고 했던 가을에 지금 멀쩡하죠. 네. 이게 집주인들의 DSR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서 내줄 돈이 없는 집주인은 돈 꿔주겠다. 정부가 역시 정책으로 한번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조정이 될 여지가 있을 때마다 정부의 정책이 개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방향과 상당히 다른 결과가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그게 저는 올해
주택시장의 특징이라고 보는데 네. 정부의 정책이 좀 억울하죠. 근데 정책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좀 냉혹한 얘기가 되겠지만 정부 정책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대부분 끌려가고 정부가 이게 상승을 시켜야겠다거나 가격 하락을 막아야 된다고 할 때는 이게 대부분 먹혀요. 반대로 가격을 끌어내려야겠다는 정책을 했을 때는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가격을 끌어내려야겠다고 했을 때 성공한 사례는 그때밖에 없어요. 노태우 대통령 때 1기 신도시를 5군데에 지어서 너무나 많은 물량을 시장에 쏟아내면서 서울로 몰려드는 인구를 분산시키고 주택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 이런 것들을 꺾었을 때 그때는 가격이 떨어지죠. 네. 아마 그 정도 물량이 동시에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건 앞으로도 어려울 없죠. 거예요. 네. 일단 택지도 없고 수도권에 개발이 많이 됐고 그 정도의 변수가 아니고서야 정부가 값을 끌어내려야지 했을 때 내려진 적이 없어요. 대외적으로 엄청나게 큰 충격이 왔던 IMF 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이건 외생 변수 때문에 집값이 단기에 폭락했습니다만 이듬해에는 또 다시 폭등하는 사례들도 많이 나타났거든요. 네. 억울하지만 네. 정부 정책의 방향, 감독기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잘 읽는 게 나의 재산을 지키고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또 요걸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